자, 전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하다 말았는데, 자, 부동산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내리는데,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여기에는 건물이라든가 담장, 축대, 포장도로, 그 다음에 육교, 지하도 뭐 등등등 수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 담장, 축대, 육교, 뭐 수목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팔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자, 이 관습법상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혹은 수목의 집단은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팔 수가 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혹은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야 별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도로는 담보 잡히는 수 있고 돈 빌릴 수는 없지만 팔 수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 협의의 부동산 관련돼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 간혹가다 이 농작물이라는 게 있는데, 농작물, 자, 요거는 농작물이 있다. 요거는 민법에 따르면 이 농작물 자체도 그러니까 농작물 벼라든가 옥수수 막 이런 거 있죠. 농작물이라는 겁니다. 매년 경작을 요하는 것들. 요것도 우리 그 민법에 따르면 뭘로 간주해요? 부동산. 다시 말하면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정착물. 그냥 이렇게 이제 민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한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또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다만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독립성은 없다. 다만 이렇게 자, 예외적으로 권원을 갖춘 자가, 권원이라는 게 뭐 임차권을 설정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원을 갖춘 자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 농작물 이런 것들은 자, 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편이냐면 이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작 수확물. 여기서는 이제 그 농작물이 경작이 끝나면 다 동산입니다. 동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심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거의 수확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확기. 수확기에 접어들면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재배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곧바로 동산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뭘로 간주한다고요? 동산으로 간주하니까 뭐 당연히 별도로 팔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 한다고요? 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냐면 29페이지에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59페이지 위쪽에 보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해갖고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건물이 있다면 건물은 정착물 맞죠? 맞는데 특히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건물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팔게 되면 걔도 같이 팔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도 다 같이 빨려들어서 팔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을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매수자라고 할게요. 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돈 받고 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절대성이 있다. 뭐 이러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판사가 이제 판단할 때 이러한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판단 기준이 있는데 먼저 떼어낼 때 이거 제거할 때 이렇게 할게요. 제거 시에 여기는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제거 시에 물리적으로나 혹은 뭐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얘가 이제 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손상을 뭐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손상을 준다.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착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산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산을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자, 이 건물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볼게요. 요거 떼어내게 되면 건물의 일부를 헐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을 줘야 안 줘요? 주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의 일부라는 얘기죠. 근데 자, 우리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여기 수도꼭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떼어내게 되면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겠죠. 내가 그냥 돌려서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몽키 스패너 이런 걸로 물리적 손상은 주지는 않지만 자, 이 수도꼭지를 떼어내게 되면 건물이 재기능을 할 수 있나요? 재기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럼 뭐라 한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이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렇게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설치한 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이렇게 뭐 구축 고안되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뭐 그래서 만약에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가 있는데 설교하는데 의자 세트 있죠. 밑에 의자 세트가 이제 설교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 고안될 수 있죠. 이때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막 사고 팔고 하기도 하죠. 원래는 이제 사고 팔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사고 팔게 되면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다른 목사님한테 그러면 의자 세트도 당연히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설치한 의도가 있는데 설치한 의도 자체가 자, 예를 들어 임대 가치라든가 아니면 분양 가치를 뭐 증진할 목적이다. 증진할 목적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 증진할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예컨대 임대 아파트,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데 임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스토브라든가 양문형 냉장고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애초에 임대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치했다.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이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막 칸칸마다 집어넣은 거 있죠. 이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한다고요? 너무 추워갖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은 분양 직원들이 힘들어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갖다 놓은 거 있죠. 뭐 가스스토브 잠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뭐가 된다고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설치했다. 임대인이라는 것은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집주인이고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럴 경우는 정착물 맞습니다. 정착물이 맞아요. 근데 집주인이 설치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 하다고요?
동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입차한 임차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선반 같은 거,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요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구적 붙어있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아파트를 임차한 자가 창틀에 브라인드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 집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그냥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동산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이렇게 쭉 적어놨으니까 적은 거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 민법상 부동산, 다시 말하면 협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협의의. 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민법상 부동산은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하고 뭐는 포함한다고요? 정착물은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이다. 자,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에 준하겠다. 아니면 부동산으로 의지하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거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산인데 때로는 뭐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등록하는 것들 있죠. 등기등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라고요.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 자, 자동차는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차량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등록해야 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혹은 등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마저도 부동산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어떤 것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중개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활동하듯이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내가 전당포 아시나요? 요즘 전당포 많이 없어졌는데, 자, 이 돈이 급해서 술 먹다가 돈이 급해서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담보 잡히고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뭐라 하냐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까지 걔들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질권. 근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좀 돈이 급해서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좀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은행에 간 겁니다. 근데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자, 이 차 끌고 오세요. 이러진 않겠죠? 차에다 싣고 오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아파트는 내가 사용하면서 이거를 관념상 담보를 설정한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한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합니다. 다른 데 돈을 끌 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전봇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쭉 가다 보니까 차량 담보대출 해준다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길래 전화했더니 거기는 대출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자, 자동차는 네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써도 상관없고 돈을 빌려주겠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하고 똑같이 자동차는 내가 사용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눈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고 물에 떠다니는 선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톤이 넘어가는 것들은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하늘에 떠다니는 항공기 눈도장을 쭉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장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건설 기계 해갖고
포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도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업권이다. 아니면은 뭐 광업권 이거 전부 다 취득하게 되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바다라든가 강 같은 거를 공유수면이다 입니다. 공유라는 게 뭐냐면 공공이 소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자 국가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건 공유재산인데 여기 내가 바다의 일부를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내가 광어 양식하겠다 아니면 김양식하겠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돈 주고 이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면 어업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업권. 그래서 이거 사서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은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는데 이따가 잠깐 언급할 겁니다. 땅 속에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아니면 지하수 같은 거는 개인의 소를 인정합니다. 다만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광물이 매장돼 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매장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국가의 부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주는데 이 광업권 자체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광물을 채굴하고자 한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공장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자동차, 차량이 있고 뭐 특허권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등기 등록한다고 쳐볼게요. 따로따로 등기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장이 운영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공장이 운영이 안 돼서 은행빚도 못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담보로 잡은 이 공장을 어디다가요? 여기 법원에다가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요거를 가장 많이 써낸 자한테 팔은 다음에 들어온 돈을 채권자들, 돈 빌려준 자가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을 법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데 이거를 경매 처분한다 해줍니다. 이때 자 만약에 따로따로 등기 등록했다면 토지는 갑이 가져가고 건물은 을이 가져가고 특허권은 병이 가져가고 자동차는 뭐 정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건물이 그 공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공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주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겁니다. 덩그렇게 돈 들여서 만든 건물이 없어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공장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광업재단 이러한 저당법에 따라서 이 통째로 이걸 등기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만약에 통째로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장을 구성하는 모든 형태가 있는 거 아니면 형태가 없는 거 여기다 뭐 각종 기계라든가 이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째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을 때도 이 공장을 우선해서 그 공장 운영할 사람 있죠? 이런서 우선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손실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자 입장에서도 뭐 기계라든가 막 특허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막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도 더 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러한 그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자산을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원래 나무나 나무의 집단들은 정착물은 맞죠? 정착 맞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독립성은 인정이 돼야 하는데요. 이거 죄송합니다. 독립성 인정이 안 된다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된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고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독립성 인정이 안 되는데 자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했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별도로 담보 설정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목 등기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갑의 소유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의 집단만 해당됩니다. 나무 하나는 안 되고 나무의 집단을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임목. 자, 그렇기 때문에 임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별도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얘는 별도로 등기까지 한 거기 때문에 타인의 그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아까 뭐 말은 제대로 했을 겁니다. 독립성이 없다. 알겠죠?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 펼쳐야 됩니다.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자, 아래쪽에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의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거를 부동산처럼 취급하냐? 왜 그러냐면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때로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 있죠?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요, 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거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평가 적용 범위 있죠? 여기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준부동산의 종류는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눈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임목, 그 다음에 자, 선박, 어업권, 광업권, 뭐 건설기계, 뭐 중장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준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위쪽에 기출 체크해 갖고 자, 1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볼게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자본, 자산 이렇게 할 때는 뭐라 한다고요?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은 뭐라고 기술적 개념을 얘기하죠. 유형적 개념이다. 맞는 겁니다. 5번 볼게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가 아니다. 이게 틀렸네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대로 어떤 물건을 아파트를 생산하는데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이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때 이 부동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2번 보시면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는데 자, 공간, 자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기술적 개념 맞습니다. 근데 생산 요소, 자산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동산인데 등기등록의 형식을 갖추면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은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만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 일반적으로는 건물만 별도로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죠. 보통 어떻게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째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될 때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아래쪽은 뭐 상가로 쓰고 있고 위쪽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뭐 이런 건물 많이 있죠. 이런 건물을 복합 건물이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2개 이상 붙어 있는 걸 뭐라고요? 복합 건물이다. 자, 그래서 2번에 5번 보겠습니다. 2번에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32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개념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우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뭐냐 이거 알아봤고, 이번에는 자,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분류를 해볼 겁니다. 분류해 볼 건데, 이때 이제 토지도 분류할 수 있고 건물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의 분류는 주로 이제 이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그 공법에서 건국에서 주택법에서 자세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지 여기서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구색만 갖출 뿐입니다. 구색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는 주로 토지의 유형을 주로 이제 구분하는 거에서 시험에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분류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볼게요. 어쨌거나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감정평가, 지금 이제 뭘 공부하는 거냐면 토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의 분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를 줄여서 감평 해줄게요. 감평. 그래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 유형을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3가지. 그래서 자, 맨 먼저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것은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아니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택지지역이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이다. 이건 당연히 농사 짓는 땅, 이런 걸요, 농지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이다. 이거는요, 뭐 살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임지지역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요, 대분류다 해줍니다. 크게 분류한다는 얘기죠. 크게 분류하는데, 그러면 이걸 또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얘도 한 3가지, 얘는 뭐라고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쨌거나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지어져 있는 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땅은 이제 먼저 주택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주택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좀 되겠네요. 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 이제 전지지역과 답지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전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합니다.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지역,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은 이 재가 뭐냐면 재료, 용은요, 사용,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 가구용 목재 같이 품종이 아주 우수한 나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는 산을 산림을요, 이걸요, 용재림 지역이다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탄이라는 게 뭐냐면 수탄자입니다. 수탄. 그 다음에 이거는 식물신자다. 그래서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 그러니까 잡목들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요? 신탄림 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어쨌거나 감정평가하려면 이제 용재림이 더 비쌀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떤 야산을 하나 딱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내가 이제 나중에 팔아서 돈 좀 벌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자,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한 30년 이상은 좀 키워야 되죠. 20년, 30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뭐 얼마나 산다고 20년이나 30년 기다렸다가 그때 수익이 생기는 걸 바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바꿀 수만 있다면 임지를 뭘로 바꿔요? 농지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임지를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농사 짓게 되면 매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매년. 근데 만약에 농지를
택지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여기다가 뭐 건물 같은 거 지어서 임대 같은 거 하게 되면 매달 또 돈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어떤 택지가 있는데 이 그린벨트로 자꾸 묶어놓는 바람에 자, 사람들이 다 뜨고 거의 농사진 사람이 들어와 갖고 농지는 밖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분류 상호간에 이거 크게 분류한다 하집니다.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렇게 크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택지가 임지로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이런 땅을 후보지다 혹은 후보지 뭐 예정지 가망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된 용어는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지. 네, 예컨대 자 어디가 있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뀐 게 아니라 농지가 택지로 다시 말하면 농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후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수원 가기 바로 전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전에 다 논밭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논밭에다 바로 건물 지으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도 딱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한 요즘에는 동그란 통 시커먼 통을 땅 속에다 집어넣고서 여기다가 뭐 가스관이라든가 뭐 전화선, 전기선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걸 공동구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학교 부지도 남겨놔야 되고 공원 부지도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농지였었는데 지금 택지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는 땅 있죠? 택지 조성공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요?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고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후보지다 이렇게 합니다. 후보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소분류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간혹가다 물어볼 때 이거를 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만약에 현재 답지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다. 답지 지역이 어디라고? 상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까? 이행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지라고 해줘야 돼요. 후보지.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그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 택지 내에서 지들끼리 농지 내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걸 뭐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우리 이제 요 주변에, 요런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 근처라든가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이게 이제 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택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 그 무슨 얘기하면 택지라 하는 겁니다. 택지. 그래서 요때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그 택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하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데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이런 땅의 용어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통 이제 택지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겁니다. 주로 택지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데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현재 주거용지 혹은 상업용지이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이런 땅을 자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지목이 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예전에는 이제 지적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바뀌었습니다. 말이 좀 기니까 공간 정보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자, 지적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거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여기까지를 지목이 대다 이렇게 합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그러면 공장용지, 공장으로 지어져 있거나 공장으로 이용된 예정일 땅 있죠? 이거는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장이.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해줍니다. 그러면 요보다 좀 넓은 개념이 뭐가 있냐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지어져 있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런 땅까지 합쳐서, 이런 땅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택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택지. 그 다음에 이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일개 이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그냥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건물을 이제, 그러니까 대지와 택지는 범위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소속이 틀린 거예요. 소속이. 택지는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요, 대지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 볼게요. 넓은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뭐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니면 철로로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천, 도로, 철로 이런 데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 이런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부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 농지나 임지도 전부 다 부지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따진다면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있죠? 모조리 합쳐서 뭐라고요? 부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32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를 보시면 대라고 되어 있네요. 대는 이제 그 지적법,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요? 공간 정보에 관한 법. 여기에 따라서 주택이라든가 업무용 건물, 자,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이 뭐냐? 상업용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 주거용지, 상업용지 요걸로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해줍니다. 대. 자, 그 다음에 거기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는 용어 씁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대지라는 용어 씁니다. 그래서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첫 번째 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 이걸 뭐라 한다고요? 택지다 혹은 대지다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그 33페이지 보시면 자, 부지라고 있습니다.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 외에도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부지, 철로용 부지, 도로용 부지 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 이걸 뭐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합니다. 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후부지와 이행지가 있는데 후부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후부지라는 거고, 이행지는요 임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택지지역, 이거 중에서 세분된 지역, 택지지역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죠. 세분된 지역 내에서 상호 간에 용도 전환되고 있는 토지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지라는 게 있고 이제 맹지라고 있는데 이런 거 알아볼게요. 대지와 맹지다. 자, 이쪽에다 알아볼게요. 대지와 맹지가 있는데,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의 접하면이 이렇게 없는 땅, 그러니까 다른 소유주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맹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멀 맹자 써서. 그래서 사람도 눈이 안 보이시면 맹인이죠. 네, 이건 도로가 안 보인다 해서 맹지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맹지 상태에서는 건물 짓게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기 때문에 도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구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난관에 복창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재산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도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땅의 소유자가 있겠네요. 땅의 소유자한테 한 달이면 한 달에, 1년이면 1년에 얼마씩 돈 준다고 하면서 여기 좀 통행 좀 하자, 이렇게 통행권을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지역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우리 민법상 뭐라고요? 지역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아예 이 땅을 사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런 땅을,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 씁니다. 근데 대지인데 요거는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 그래서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대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대자하고 한문이 틀린 겁니다. 여기 했죠? 한문이 틀리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필지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대지라는 거 밑줄 쳐 볼게요. 자, 대지는 좁은 통로에 의하여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이걸 뭐라고요? 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맹지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촉면도 가지 못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맹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필지가 있고 획지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좀 박스를 한번 그려본다면 요거는 이제 필지입니다. 필지, 얘는 뭐라 할까요? 획지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통 이제 필지는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지적법. 다시 말하면 그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공간 정보에 관한 법. 이거라든가 아니면 뭐 등기법 이런 데 주로 나온 용어입니다. 등기법이라든가. 자, 그리고 획지는 그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어쨌거나 필지라는 것은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겁니다. 필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조그만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이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어디, 네 거냐 내 거냐 구분한다는 얘기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예요. 아시죠? 이걸요 필지라는 겁니다. 필지. 그리고 우리 사람도 번호를 매기고 있죠. 이걸 주민등록번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도 그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걸 지번이라는 겁니다. 지번. 아셨죠?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지 할 때 그게 바로 지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동 몇 번지 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지번을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부터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56번지다. 그럼 57번지, 58번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어쨌거나 필지라는 것은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그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별로 뭘 부여한다고요? 지번이 부여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획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서 안으로 쑥 들어갈수록 자, 아무래도 외곽으로 쭉 나갈수록 땅 가격은 싸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일반적인데, 자, 문제는 이 감정평가하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가는 이 땅만 평가하는데 뭐 100년 아니래도 뭐 1년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조그만 도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일단 뚝뚝 자른 다음에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 정도 범위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자,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범위 정한 다음에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죠. 이걸요. 그렇게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뚝뚝 잘라놓은 거를 획지라는 겁니다. 획지. 그래서 이거는 감정 평가하기 위한 무슨 용어라고요? 이거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다. 그러니까 이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가지고 자 먼저 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획지. 필지와 획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획지 보니까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면적 이걸 말한다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획지. 그다음에 자 요거는 가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의 등기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하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네 거냐 내 거냐를 표시하는 뭐라고요? 법적 개념이다. 그래서 자 필지와 획지는 같을 수 있고 전혀 별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끊었다.